다음은 항진균제입니다. 예, 진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곰팡이를 얘기하잖아요. 펑거스. 진균에 의한 감염병을 진균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균증에는 표재성 진균증과 심재성 진균증으로 나뉘는데요. 표재성 진균증은 말 그대로 표면, 그죠? 이렇게 피부, 손발톱, 모발 등 피부 표면에 국한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표재성 진균증이라 하고요. 심재성 진균증은 피부 깊은 부분이나 아니면 폐, 뇌, 이런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심재성 진균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곰팡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질병이 뭐예요? 네, 무좀, 그죠? 이런 거 많이 떠올리잖아요. 무좀하면 표재성 진균증이죠. 이 표재성 진균증은 상당히 많은데 심재성 진균증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하지만 한 번 감염을 일으키면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이에요. 진균은 세균과는 달리 세포벽이 아주 크고 단단해요. 그 항생제는 세균의 벽을 뚫거나 세균의 벽을 그 벽세포를 이게 합성을 억제하거나 이게 가능한데 이 진균은 너무나도 세포벽이 두껍기 때문에 항균제를 써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진균증에는 항진균제가 따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진균제는 국소항진균제와 전신항진균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소항진균제는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이제 무좀 같은 거, 그죠? 손발톱 백선, 삿 백선, 몸 백선, 어우러기, 뭐 이런 데 쓰이는 진균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거, 라미실 크림, 라미실 원스 한 번에 끝. 뭐 요런 것들, 이 대표적인 약물들이에요. 이 라미실 이건 먹는 약으로도 나오죠. 손발톱의 진균 감염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스타틴, 이미다졸, 톨나프레이트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칸디다, 백선 요런데 많이 쓰이는 약물들이에요. 다음에는 전신항 진균제입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내에서는 발생 빈도가 매우 드물어요. 하지만 한번 감염이 되면 사망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에는 암포테리신 B랑 아졸 계열 항진균제 요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암포테리신 B는 가장 광범위한 항진균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신성 진균의 감염에 아주 중요한 약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전을 보시면 진균세포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내용물을 누출시킴으로써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약물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균 세포막에 딱 결합을 해서 인위적으로 구멍을 뽕뽕 내는 거예요. 세포막을 구멍을 내서 진균 세포막의 투과성 변화를 시키는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생명을 위협하는 심재성 진균층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부작용은 신독성, 근육통, 오한, 발열, 구토, 저혈압, 빈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졸 계열 항진균제는요. 끝에 무슨 나졸 요렇게 끝나는 약물들이에요. 진균의 특성 대사 경로를 억제해서 세포벽의 합성을 방해합니다. 이 계열의 항진균제는요, 뭐 전신 또는 국소 진균증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독성이 약하고 경구 투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프루캄, 이트란, 케토코나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품명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은 이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네, 바이러스라고 하면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다라고 돼 있어요. 바이러스 특징 다 배우셨겠지만 일단 사이즈가 작습니다. 세균보다 작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세균과 달리 스스로 복제와 증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의 세포 내에 들어가서 증식을 한다. 스스로는 복제와 증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RNA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를 가지고 있는 것은 RNA 바이러스라 하고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은 DNA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RNA 바이러스가 복제 능력이 빠르고 변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무슨 코로나 같은 거 호흡기 계통의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거의 다 RNA 바이러스거든요. 예, 바이러스의 구조 이렇게 참고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DNA 또는 RNA가 있고요. 외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껍질이 있습니다. 당 단백질이 있고요. 껍질이 있고 이게 당 단백질 이렇게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입니다. 사이즈가 세균은 커요. 그죠? 바이러스는 나노미터, 세균은 마이크로미터. 구조는 바이러스는 세포가 없고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진 입자, 스스로 증식하는 능력이 없어서 다른 세포에 기생해서 증식을 합니다. 세균은 세포가 있고 사람에게는 없는 세포벽이 있어요. 그죠? 스스로 증식하는 능력이 있고요. 영양이 있고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항바이러스제 작용 기전입니다. 예, 바이러스는 독자적인 대사계통을 거치지 않고 숙주세포의 대사계통을 이용해서 세포 내에 증식을 합니다. 예, 숙주에 해를 끼치지 않고 바이러스의 증식을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을 개발이 어렵다. 왜냐?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렵다. 예, 항바이러스제는 다음과 같은 작용 기전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바이러스의 숙주세포 침입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DNA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 그리고 바이러스의 메신저 RNA 전사를 억제하는 약물. 항바이러스 단백질 합성하는 약물, 유라민산 기 제거 효소 억제 약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의 종류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는데요. 헤르페스라 하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인간의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단순 포진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사진에서 보시면 기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물집 같은 것들이 보이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시클로버라는 약물이 있어요. 먹는 약으로도 개발되어 있고 주사로도 개발되어 있고 연고로도 나와 있어요. 이 아시클로버는 바이러스의 DNA를 복제를 억제함으로써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고요. 예, HSV와 VZV, 헤르페스하고 그 수두, 그죠? 대상포진과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여기에 야기된 대부분의 감염에 대한 1차 선택약입니다. 그래서 아시클로버는 굉장히 임상에서 1차적으로 쓰이는 약물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경구용, 주사용. 경구용은 생식기 헤르페스의 초기 증상과 재발성 생식기 헤르페스에 많이 쓰이고요. 주사용 아시클로버는 면역 억제가 있는 성인과 아동의 초기 및 재발성 피부 점막, 단순 헤르페스에 쓰입니다. 팜시클로비르 하면 바이러스의 DNA 합성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인 펜시클로버의 전구 약물이다 라고 돼 있어요. 생식기 포진이라든지 급성 대상 포진을 치료하기 위해서 경구로 투약을 합니다. 부작용은 구역, 구토, 두통이 있어요. 다음 발라시클로비르입니다. 바이러스의 DNA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항바이러스제인 아시클로버의 전구 약물입니다. 면역 억제가 없는 성인 환자의 급성 대상 포진과 입술 포진, 생식기 포진을 치료하기 위해서 경구로 투여합니다. 2세에서 18세 아동의 수두 치료에도 사용을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발록사비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전자 개시에 필요한 핵산 내 분해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보통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B형 감염에 의한 단순 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경구로 투여를 합니다.
부작용으로 설사, 기침, 인후통, 발열 등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셀타미비르라는 약물이 있어요. 이거는 바이러스 입자의 복제와 확산에 필요한 바이러스 세포막 효소인 유라민산기 제거 효소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라민산기 제거 효소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복제와 확산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및 B형 감염으로 인한 단순 급성 인플루엔자 치료에 경구로 투여를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 타미플루 아시죠? 타미플루. 이 타미플루가 오셀타미비르에 해당이 됩니다. 약물 복용 시작 후에 2일 이내에 구역과 구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음식이나 우유와 함께 투여하면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나미비르입니다. 이거는 바이러스 입자의 복제와 확산에 필요한 바이러스 세포막의 효소인 이것도 기전이 비슷해요. 그죠? 유라민 상기 제거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및 B형 감염으로 인한 단순 급성 인플루엔자 치료를 예시판된 최초의 유라민 산기 제거 효소 억제제. 앞에 나온 타미플루보다 더 먼저 나왔다. 초기 약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작용으로 천식, 기관지 경련, 폐기능 저하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치료를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이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처방하고 투여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소아, 청소년에게 경련, 선망과 같은 신경정신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추락사고가 보고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물을 먹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막 불안정한 신경증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떨어져서 죽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항기생충제입니다. 기생충의 특징과 감염병입니다. 기생충, 패러사이트, 유명한 영화 기억나시죠? 기생충은 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예요. 기생한다는 의미가 남한테 붙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바이러스도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아주 입자가 작은 생물도 아닌 무생물도 아닌 애매한 존재라면 얘는 생물이에요. 생물이고 사이즈도 커요. 벌레입니다, 벌레. 그런데 기생해서 사는 애들인 거예요. 기생충은 원충과 연충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원충은 단세포 기생충이고요. 연충은 다세포성 기생충입니다. 단세포성 기생충은 굉장히 단순한 애들이죠. 운동성 있는 거짓말, 위족이 있어가지고 위족이 있는 근족충이 있고 편모를 가진 편모충이 있고 운동성이 없는 포자충이 있습니다. 연충은 선충, 흡충, 조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생활형과 기생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생형이 문제겠죠. 우리 몸에 소화관이나 혈액, 비뇨생식기 등 고유 기생 부위에 많이 탁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쪽쪽쪽 빨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기생충을 보면 원충, 연충으로 나눠져 있고 많이 들어본 애들이 여기 있죠. 말라리아, 질편모충, 아메바 이질, 고래회충증, 뭐 구충, 요충증, 회충증, 뭐 간흡충증, 폐흡충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기생충이라는 거죠. 항기생충제의 종류입니다. 말라리아, 트리코모나스증, 아메바증 등 원충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을 항기생충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라리아에 사용되는 약물이 있고 아메바 이질, 아메바 간농약, 편모충증, 포자충증 뭐 이런 것들에 각각에 해당되는 약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볼게요. 나이트로이미다졸 계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메트로니다졸이라는 약물이 굉장히 유명한 약물이에요. 이건 항생제인데 원래는 항생제지만 특이하게 원충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아메바 치료제예요.
세균, 편모충 등의 원충에 대한 항균 활성화가 주 작용이고요.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로 트리코모나증, 이 질염 같은 거요. 편모충증, 아메바 이질, 아메바 감농양, 무산소균 감염병 치료에 사용되고 주로 이제 산부인과 질환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이렇게 로도질정 이래서 먹는 약으로도 나오고요. 후라시닐 또 먹는 약으로 나오고 메트로졸 그리고 트리젤 이렇게 이제 주사제로도 나옵니다. 다음은 티니다졸인데요. 이것도 역시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비뇨생식계의 트리코모나스 감염에 의한 요도염, 전립샘염, 아메바성 이질, 아메바성 간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티니다진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충제인데요. 인체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제거해서 기생충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살충 작용을 가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생충을 약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소화관에 기생하는 것은요. 설사제와 함께 사용해서 배출을 시킵니다. 설사로 쫙쫙쫙 내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메벤다졸, 그다음에 프라지콴델 요 정도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메벤다졸은 기생충 세포의 뼈대를 구성하는 단백질인 튜블린의 형성을 방해해서 기생충의 장을 구조적으로 퇴행시킴으로써 포도당 섭취, 소화, 생식을 중단시켜서 기생충을 사멸하는 약물입니다. 회충, 구충, 편충, 조충 감염 치료에 사용되고요. 경구로 보육을 합니다. 이게 메벡스라는 약물로 상품화되어 있어요. 프라지콴텔이라는 약물은요. 이것 역시 명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기생충 중에서도 흡충류, 즉 간흡충, 폐흡충, 주혈흡충 등과 조충류, 무구조충, 유구조충 등에 의한 감염을 치료합니다. 상품명으로 디스토시드라고 출시되어 있어요.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구충제 메벤다졸의 0세 미만 영아에게 금지. 왜냐? 경련 발작이 보고되었기 때문이죠. 2023년도 11월 25일 기사예요. 식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기 보면 구충제 성분인 메벤다졸 정제 또는 시럽제를 복용했을 때 영아의 경련 발작 등이 보고되어서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결핵치료제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죠? 요건 참고로 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항감염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물 하나를 다 외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약물 위주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소화계통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